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창익의 뉴스 공감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의 경제 상황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경제학자시죠, 우석훈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사실은 언제나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언제나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호황 시기에도 지금은 달라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데 네. 성장률 1.5 정도 예상된다. 네. 이거는 거의 잠재 성장률 정도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이렇게 고착이 된다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저성장이라고 얘기하면은 5% 이하를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뭐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면은 성장 자체가 거의 없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일 때는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지만 1인당 GNP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몸집이 커졌으니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그렇긴 어떠세요? 한데 미국이나 뭐 독일 같은 경우 이제 그 팬데믹 이전 수치를 보면요, 막 4~5% 나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뭐 10% 이상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1.5나 이런 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고 매우 큰 사건이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인데 지금은 조금 그렇게 한 번에 생기는 큰 타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제 비정상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 뭐 살림이 어려워라는 얘기는 매번 하지만 네. 어떤 면에서 관용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진짜 어려운 상황이다. 데이터가 보여준다. 이런 진단이시네요. 어렵기도 하고 네. 변동에 관해서 내년은 어떨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매우 어려운 시기거든요. 근데 팬데믹 때에도 예상을 했어요. 내년은 좀 내려갈 거다 혹은 올라갈 거다.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어려운 때거든요. 예상 자체가 어렵다. 팬데믹 후유증에 의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는 맞는데 네. 경제로만 보면은 팬데믹 때보다 지금 더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더 곤란한 상황이 오면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그렇죠. 다른 영향을 받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세대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남녀 간에도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첩되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는 줄어들겠고 구직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이를테면 엄혹한 계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지역별로 편차 큰 게 문제예요.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 돌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전국적 생산기지 같은 데니까. 네네. 그런데 지방에서 이제 관광을 중심으로 그 지역 경제 구성한 데들 이런 데는 팬데믹 내내 잘 안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누적 효과가 생기니까 원래 있던 데들이 문을 닫고 그러면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나오고 근데 젊은 소비자들이 지역에서 줄면은 또 다른 가게가 어려워지고 그러거든요. 네네. 연쇄적으로 네, 나빠지는 거네요. 젊은 사람 보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등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나빠지는 거랑 경제 주체 구성 자체가 변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1~2년 어렵고 끝날 게 아니라 나가기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극복하기 어렵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역 문제부터 얘기하면 일종의 소멸 사태에도 오고 있는 거네요. 나가기만 하면 소멸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지금 더 심각하다고 보이는 게 예전에는 읍면동이 있으면 읍면 네. 지역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작은 행정 단위. 네. 농촌 지역을 얘기하죠. 네네. 그 동은 이제 도시 지역인데 지금은 동 지역에서도 줄어요. 네. 그거는 이를테면 예전에 그 꽤 괜찮게 움직이는 지역 중소도시 그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런 데들도 지금 의미가 있는 그런 경제적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보면 뭐 관광객들이 제법 오던 경주, 뭐 강릉 이런 도시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주나 강릉은 그래도 좀 버티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네. 그보다 좀 규모가 작은 군산 같은데 네네. 혹은 춘천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가서 보면은 6시 넘으면은 예전에도 좀 그렇긴 했는데 거의 이제 연대가 없고 식당들도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도 일찍 닫아요. 저녁 장사 안 하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걱정이네요. 일상적으로 네. 보이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지역 산업에 불이 꺼져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지역적으로도 문제고 또 세대별로도 청년들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성장률 자체가 줄어들면은 네.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던 일자리가 대체되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버티는데 신규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조금 더 가혹한 조건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공채로 많이 뽑았어요. 네. 이건 이제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인데 한국, 일본만 지금 가지고 있죠. 근데 공채가 있으면 어쨌든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해에 또 몇 명 이렇게 안정적으로 취업이 되는데, 그 몇 회사는 이제 팬데믹 이전에도 이제 공채를 없앴고 공채를 점점 없애는 게 추세거든요. 그 경제 위기가 되면 이제 공채 자체도 줄이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럼 대학교 4학년 졸업했는데 4학년들 그 졸업생에 대해서 특별히 뽑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앞으로 경력직을 뽑거나 인턴을 하고 뽑는다고 하면은 이 뽑는 총수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4학년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크거든요. 특별히 더 뽑아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지금 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아니 뭐 대학교 4학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이 되면 다행이고 좋겠지만 예. 언제 취직이 될지 몰라서 뭐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영어 시험 준비하고 이런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매우 갑갑한 나날을 보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해서 한번 빠져나가고 네. 그렇게 해서 움직여 왔던, 뭐 좋든 싫든 이제 그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공채가 줄면은 이제 남은 건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나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안에 경쟁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나마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업 또는 뭐 공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수준으로 인력을 줄이겠다. 당장 2.8% 정원에서 줄이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이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건 그거는 청년 취업층한테는 상당히 괴로운 일이 돼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지금 현 정부는 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반감도 있고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이는데, 이 기존 지금까지는 이제 공기업에서 일정하게 그 취업 문제를 조금 압력을 떨어뜨리고 네. 그 다음에 대기업, 그리고 나서 뭐 중견기업 이런 순으로 갔는데, 그 중에 축 하나가 빠지면은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 더 압력이 많이 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선호도가 높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중소기업에 대한 처우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개선하겠다는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흔히 이제 미스매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현상이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어떤 뭐 민간의 공공 부분을 민간에 넘겨서 이를테면 그 말이 맞냐 틀리냐 떠나서 활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정부가 공짜 들어가는 공짜 무료가 아니라 뭐 공공 부분에 대해서 반감 또는 뭐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럼 좀 문제 아닌가요?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보시죠? 여러 가지인데요. 정부가 이를테면 공공의 땅이라고 하는 이제 국유지나 그런 것들은 네. 단순히 그 땅을 활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밀도를 낮춰줍니다. 이를테면 거기 이제 뭐 건물 용지가 있는데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거기 공원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아, 숨통 역할을 해주겠네요. 네, 네네.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영어로 이제 아이들링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아무 기능이 없느냐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팔거나 활용을 해라. 그런데 당장 활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면 팔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런 용지가 나오면은 헐값에 민간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제값을 못 받는다. 평균 네. 가격을 치면은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시세보다 싸다는 거예요. 네. 그 손해 보고 파는 건데 그런 팔더라도 그걸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냐? 그 적절한 시기와 이런 거 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뭐 당장 해놔라. 그러니까 이제 막
뭐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예를 들면은 이거는 중앙 정부의 일은 아닌데 그 서울시에서 혁신센터로 쓰던 이제 이 용지가 있었어요. 제일 큰 용지인데. 저 불광역 예. 부근에 뭐 대규모 단지가 있었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특히 사회적 경제 젊은 분들 뭐 이런 데도 이런저런 많았는데. 사회적 네. 실험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그게 활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 털어서 이제 상가와 아파트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서울에서 남은 제일 큰 용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개발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일정 부분은 공원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논의가 없어요. 그거는 정부가 그런 걸 뭐하러 갖고 있냐 그런 분위기니까 그냥 아파트 짓는 거거든요. 그럼 서울에 그렇게 아파트 늘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할 거면은 조금 청년을 위한 공공복지를 위한 그런 임대 같은 걸 하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업용지 쓰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좋아지냐 그러면은 교통대책이나 그런 게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은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이런 건 떨어지죠. 그리고 그게 최적의 방식이냐라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다 지역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언론의 문제도 좀 있겠죠. 네. 그게 큰 것만 보여주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제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니까 이 공적인 장치 같은 게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논의 자체가 없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우 선생님, 그러니까 국가가 손해를 보고 판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공유지를 판다면 시세보다 적게. 그러니까 누군가 손해를 보면 한쪽은 사가는 쪽은 많은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특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건별로 하면은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큰 것들을 덩치로 이제 파니까 네. 개인이나 어지간히 돈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어렵고 이제 흔히 재벌 재벌이라고 대기업. 부르는 그런 데에서 그걸 이제 예전에 불화라고 표현 썼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서는. 지금 뭐 좋은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국유지가 되게 적은 나라거든요. 공유지는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현 정부에는 없는 것 같아요. 노는 땅이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노는 땅은 없고 생태적 기능이 있거나 지역에서 문화적 기능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생각도 좀 그런 얘기죠. 네, 드는데요. 근데 정부가 공유지를 지키려는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공유지부터 먼저 팔아서 그러면 그해 예산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움이 덜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도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공공부문 땅을 팔고 그렇게 해서 그해 소위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 거를 조절을 하지만 한 번 써버리고 나면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50년이든 100년이든 또 다른 공적인 일로 쓸 수 있는 건데 한 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근데 전면적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도시민으로서 제가 바라면 우리 동네에 조금 이렇게 어떨 때 집을 허물고 새로 지려고 하면 이렇게 나대지처럼 되잖아요. 대지를 보여주는데 야 저기 나무 몇 그루만 심어도 참 동네가 좋아지겠다. 근데 그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큰 돈이어서. 그렇죠. 국가나 지방정부가 조금씩이라도 공유지를 늘려가서 도시민들도 좀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가 현대인의 욕구 아닌가요?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일종의 도시 고밀도에 대한 어떤 정서적, 문화적 그리고 생태적 접근 같은 건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 별로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이 세금을 줄이는 거거든요. 결국 세금을 줄이면 어디선가 이제 지출을 줄이거나 자산을 팔거나 그래야 되는데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지출도 줄이고 이제 복지의 일부분 특히 이제 뭐 목소리 크지 않은 사람들 장애인이나 아니면 청년이나 이런 데들 거는 이제 빼고 자산도 뭐 특히 지방이나 이제 이렇게 중앙 정부 논쟁에 벗어난 데들 이런 건 지금 소리 소문 없이 팔려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런지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좀 더 오래 가는 거고 정부는 5년짜리인데 걱정이고요. 그렇죠. 내년 경제 얘기 좀 해보죠. 내년 지금 앞서 우석훈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건데 일단 어려워지는 이유들이 고금리, 고물가, 뭐 고환율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일 큰 건 이자율인 것 같아요. 네네 고금리. 예, 네. 이자율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거를 거의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긴 상황을 겪어보질 않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정서적으로는 거의 마이너스 금리 상태랑 비슷하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그랬거든요. 누가 은행에 돈을 모은다 그러면은 누가 은행에 돈을 묶어두냐, 그걸 돌려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건 이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자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건 우리가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 금리가 기준금리가 일단 되게 뭐 거의 되게 낮은 거를 기본으로 돈도 빌리고 또 이제 투자도 하고 그랬던 건데 이게 적정 금리가 얼마인지 아직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 몇 퍼센트 정도에서 이제 안정화될 거냐, 그게 3%냐, 5%냐, 7%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도 결정이 될 거고. 네. 근데 이게 아직 잡히지가 않으니까 대규모로 자금을 운영한다거나 대기업에서도 투자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넣는데 그때 자기들이 이제 자금 정색이 올 정도,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면은 있던 투자를 일단 세워놓게 될 거 아니에요. 보수적으로 가겠죠. 네. 할 수 있는 거지만 내년은 피하자라고 하면은 이 한 해 국가 경제가 움직이는 거는 수많은 우연한 것들이 모여서 균형을 이루는 건데 네. 대기하고 지켜보자는 쪽으로 다 가면은 그게 있어야 움직이는 다른 부분들이 다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지만 가게는 어떻습니까? 고금리 상황이 되면 영끌족에 대한 걱정도 참 많이 합니다만. 구조적인 문제인데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 이제 돈을 빌리면은 그 다음 해보다 바로 갚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바꾸자고 21세기 들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치식이라고 하죠. 바로 돈을 갚지 않고 이자부터 갚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갚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거치식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대부분 고정금리로 많이 그 부동산 관련된 걸 해요. 그래서 그 연준에서 이자를 높이더라도 개인의 경제적 살면은 그 담보 이자나 이런 거는 변동이 없어요. 그럼 삶의 변화는 별로 없겠네요. 그러니까 네. 연준은 그 개개인이 이자 더 물 건지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네네. 물가 상승률을 위해서 우리가 몇 퍼센트 이자를 할 것이냐 이것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치식에다가 이 변동금리가 많아요. 네. 근데 이 개인들도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바뀌었지만 변동금리가 조금 싸요. 그러니까 뭐 1% 뭐 네네. 0점 몇이라도 그 싸면은 일단 그걸 짚게 되거든요. 또 은행에서 권해주는 대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심리가. 고정금리 한다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니까 꼭 그걸 강조하지는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기준금리가 바뀌면은 많은 사람들의 삶이 직접 타격 오게 돼 있어요. 돈 빌린 사람들, 특히 이제 부동산에 돈 빌린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은 그 개인들의 문제가 없으니까 막 운전하게 가는데 우리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안전벨트 없는 고속차 같은 게 된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지만 한국의 민중들만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아니 그 말씀을 들으니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미국 시민들은 고통스럽지 않은데 우리는 쫓아가느라고 한국의 민중들만 고통을 받는다. 그럴 때일수록 경제 주체 중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많은 거 아닌가요? 일단 이런 특수한 문제가 있으면은 가처분 소득을 좀 지원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물가에 대해서 공공 부분이라도 일정하게는 생활 수준을 맞춰주고 이제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되게 고전적으로 인플레 때 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약간 도구마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뚝 떨어져요. 이걸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약하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한테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부처에서 이 위화감 같은 거 생기고 그러니까 절대로 임금 올려주지 마라. 그리고 공공부문 다 묻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 소비를 따라갈 수 없는 좀 저소득층에서는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도 힘들어지겠네요. 마찬가지죠. 덩달아. 이게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은 쓰기가 어렵잖아요. 네. 제가 애들 둘 데리고 슈퍼에 가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거든요. 네.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썼던 기억이 만큼 집으면은 14만 원, 15만 원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뭐가 이렇게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닌데 보면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 저희 집 어린이들이 이제 커서 조금 더 먹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거야 뭐. 제가 이제 좋은 몇 번을 일이지만.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네네. 순수한 인플레이션 효과냐, 네. 더 많이 산 건 아닌데 그런 게 이제 합쳐지면 그러니까 애들 먹이다 보면 애들은 크잖아요. 네네. 거기에 인플레이션도 있으니까 이걸 다 모으니까 2배가 된 거예요. 아, 이게 부담되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경제학자는 장바구니 보고도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데 특히 이런 경제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고 국가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는 오히려 돈줄을 좀 묶는 저런 방식으로. 거는 좀 네.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도 이 생활이 긴박하게 어려워진 사람 중에서 이거는 구청에서 많이 하는 건데 네. 뭐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뭐 실업이 됐거나 어려워지면은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원스톱으로 이제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충해서 집도 있고 내지는 뭐 자산도 좀 있지만 생활이 급하게 어려워진 사람들을 일정하게 조금 넓게 인정해줘서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뭐 우유도 먹어야 되는데 빡빡하게 하면 이제 당신은 집이 있지 않냐 내지는 근데 그런 사람도 생활비가 없을 수는 있거든요. 그럼요. 네. 제일 많이 생기는 예전엔 하우스포라고 했는데 지금 집은 있고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정부가 네. 지원할 아무 근거가 없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어가지고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살도 하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 그걸 좀 요건을 한시로 완화를 시켜줘 가지고서 자기 생활비가 부족해서 진짜 힘든 사람들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럴 때는 몇 달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젊은이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경제학자신데 하여튼 마무리 인사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주실까요? 이게 참 미안한 얘기인데 네,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네. 버티고 그러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가족이 복지의 역할을 한국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가족도 지금 약해지고 있으니까 정말로 어려울 텐데 사회가 공동체로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럴 때 새로운 방식도 마련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몰려나면 나만 혼자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 안에서 같이 풀 수 있는 해법들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각자 도생만이 아니라 연대의 원칙, 원리도 좀 찾아보고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각자 네. 도생한다고 해봐야 각자 네. 할 수 있는 게 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조금 네. 낫겠죠. 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우석훈 박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